2025년 어느 봄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72세 고시 합격자 등장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었다.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맨 아래에는 또박또박 한글로 적힌 이름이 있었다. 신분자 분자. 사람들은 말한다. 이 나이에? 대단하다. 그저 배움이 좋아서겠지. 시간이 많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책을 붙잡았는지, 왜 손이 떨려도 눈이 흐려도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신분자입니다. 1953년 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울 만큼 작은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듯한 느낌이었죠. 우리 집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했습니다. 아버지는 품삯을 받으며 남의 논밭을 일구는 머슴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누에를 치고 삼배를 짜며 생계의 보탬이 되려고 애쓰셨죠. 저는 5 남매 중 맏이었습니다. 저 아래로 남동생 2, 여동생 2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집은 늘 춥고 배고팠습니다. 겨울이면 구들장 밑에 소나무 가지를 떼어도 방 한쪽 끝까지 따뜻해지지 않았고 밥상에는 늘 보리밥과 나물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쌀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오래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건 7살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초등학교까지는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날이 많았죠.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거나 돌에 찔려 피가 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글자를 따라 쓰고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산수 시간이 좋았어요. 숫자로 더하고 빼는 게 마치 마법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논에서 일하시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시더니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게에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서 소리내어 우시고 동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계속 울어댔습니다. 저만 홀로 마당에 나가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많이 보이던 밤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로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고작 쌀 1가마 살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끊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5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분자야, 네가 언니니까 동생들 잘 봐줘야 한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어요. 엄마가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동생들 돌보고 밥도 해야 한다. 알겠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몫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보리밥을 짓고 동생들을 깨워서 밥을 먹였습니다. 어머니가 일터에 나가시면 저는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있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동생들이 울어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9살이었지만 어른처럼 집안일을 하게 되었죠. 가끔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부러움도 잠시였습니다. 저에게는 제 일이 있었고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동네 할머니들이 가끔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애 참 기특하다. 저런 나이에 어떻게 저리 의젓할 수가 있노. 분자 엄마 복이 많아. 저런 딸을 뒀으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저도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세월이 흘러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며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막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엄마 같은 역할을 했죠. 바느질도 배우고 김치도 담그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저를 분자 처녀는 참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인지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분자야 좋은 데로 시집 갈 수 있겠다. 신랑감이 성실하다고 하더라. 신랑감은 우리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박씨 성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위였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얼굴을 본 것도 결혼식 당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신랑은 첫인상부터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웃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도박을 하지도 않았어요. 시댁은 우리 친정집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면소재지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농사를 도우며 살림을 꾸려가셨어요. 시동생 둘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하나는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맞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얘가 분자구나. 일은 잘하겠지?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성실하다고 들었다. 그때만 해도 공부를 못했다는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는 글자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어려운 책이나 신문은 읽기 힘들었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차례로 상을 차렸죠. 시아버지가 가게에 나가시기 전에 아침을 드시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밭일에 나가기 전에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밭에도 나가서 일손을 도왔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는데 그때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평온했어요. 시댁에서 3년 정도 지나면서 저도 그 집 며느리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분자가 와서 집안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해,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우면서 장사에 눈을 뜬 것 같았어요. 면소재지에 더 큰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어. 시아버지도 아들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응원하는 분위기였죠. 그래, 젊을 때 한번 해봐라. 실패해도 다시 농사 지으면 되니까. 그렇게 남편은 빚을 내서 면소재지에 잡화점을 차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에도 웃음이 보였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마트가 면소재지에 들어오면서 작은 가게들의 손님이 줄어든 거예요. 남편은 더 많은 물건을 들여놓으려고 또 빚을 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년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한숨만 쉬었고 시댁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향해 날린 그 말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공부도 못한 게 뭘 아냐, 네가 재수 없어서 집안이 이 모양이다.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제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상했다. 가게 장사 시작한 뒤로 일이 안 풀리더니 다 네 때문이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식한 년이 뭐라카노.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하시던 분이 그렇게 모진 말씀을 하시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빨래 비누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며느리 노릇을 했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가 제 탓이라는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정말 무식해서 재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울음이 그치자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억울함이었고 동시에 오기였습니다. 언젠간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글도 모른다고. 지켜봐라. 내 손으로 이 무시를 뒤집어 줄 거야. 그 다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시아버지의 가게도 정리해야 했고 시댁에서는 농사만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되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혀, 복도 없는 며느리를 뒀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다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그러던 어느 날 면소재지에 나갔다가 벽보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야학 수강생 모집이라는 제목의 공고였어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으신 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를 그만둔 후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공부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시댁 눈치도 봐야 했고 나이도 벌써 40대 중반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저 야학에 다니고 싶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학? 그걸 왜?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한글도 제대로 배우고 싶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별로 없잖아. 다행히 남편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더 신경 써.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저도 글을 좀 알아야 집안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든지 글을 알아야 하잖아요. 결국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첫 야학 수업 날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주민센터 2층 작은 교실에 들어서니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대, 30대 사람들 사이에서 40대 중반의 아줌마인 제가 앉아 있으니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어르신, 정말 좋은 마음가짐으로 오셨네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첫 수업은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어린 시절 처음 배웠던 글자들을 40년 만에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고 글씨는 비뚤비뚤했어요. 옆에 앉은 20대 청년이 술술 쓰는 걸 보면 부러우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연습장에 글자를 써가며 공부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기억을 수십 번, 수백 번 써보곤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쓸데없는 짓 한다. 저 나이에 공부해서 뭐하게.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야학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의 한글 제목 정도는 읽을 수 있었고 간단한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분자 씨,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해 보는 게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정고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40년 넘게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지금까지 보신 열정이면 충분해요. 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할 거예요. 선생님은 저에게 검정고시 준비 교재를 주셨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어린 시절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과목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검정고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저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봐보려고 해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정고시? 그게 뭐야?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야학 선생님이 해볼 만하다고 하셔서.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라. 어차피 집안 형편이 이런데 뭐라도 해야지. 다행히 남편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미쳤나? 이 나이에 무슨 검정고시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농사일이나 도와.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부터 배워야 아이들한테도 공부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글도 모르면 너무 불편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얼굴 표정으로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검정고시 준비는 야학에서 배우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수학이 가장 어려웠어요. 덧셈, 뺄셈은 그럭저럭 할 수 있었지만 곱셈과 나눗셈부터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4는 12. 구구단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걸 저는 40대 중반에 처음 배우고 있었어요. 밤마다 촛불 아래서 공부하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네. 나도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으면 사업도 안 망했을 텐데. 남편의 말에서 후회가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어요. 수학 다음으로 어려운 건 과학이었습니다. 식물의 구조, 동물의 종류, 날씨.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비가 오는구나. 식물이 이런 식으로 자라는구나.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사회 과목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어렴풋이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공부하면서 느낀 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였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세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야학에서는 일주일에 3번 검정고시 특별반을 운영했습니다. 저처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반에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비슷한 나이의 아줌마들도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언니, 수학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선생님께 여쭤봐요. 서로 도우며 공부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제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볼 때면 혀를 찼어요. 저 나이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시집 와서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검정고시가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국어는 그럭저럭이었지만 수학과 과학은 거의 맞지 못했습니다. 분자 씨, 조금 더 노력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내가 무리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처음으로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는 당신 나이 때 뭘 했나 싶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내가 뒷바라지 할게. 남편의 말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래, 포기할 수는 없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사일 하기 전에 1시간,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저녁 먹고 나서 밤 12시까지. 하루에 최소 4-5시간은 공부했어요. 손에는 늘 펜 자국이 있었고 교재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구구단은 이제 완전히 외웠고 한국사 연표도 머릿속에 들어있었어요. 드디어 검정고시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은 면소재지에 있는 중학교였어요. 아침 일찍 남편이 자전거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떨지 말고 아는 것만 써도 돼. 화이팅! 시험장에 들어서니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처럼 나이든 아줌마도 몇 명 보였어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문제를 보니 그동안 공부한 게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수학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는 문제도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학, 사회. 마지막 과목까지 치르고 나니 온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요. 최선은 다했는데. 그래, 뭐 어떻게 되든 했으니까 다행이지. 시어머니의 말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한 달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매일매일이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들고 온 봉투를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어요. 합격.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5세에 받은 첫 졸업장이었어요. 여보, 여보, 됐어요. 합격했어요. 남편도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네. 누가 우리 며느리 보고 공부 못한다고 하겠어. 그날 밤 저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졸업장이지만 제게는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직도 그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후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합격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제 책상 앞에는 늘 같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구할 것이다. 어디서 본 글귀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말이 제게는 진짜 간절한 기도문 같았습니다. 50대 중반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퍼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만의 시간이 시작이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제 남동생이 억울하게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누명을 쓴 거였는데 저희는 법을 몰라서 제대로 항변도 못했습니다. 동생은 결국 억울하게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는 걸. 나도 법을 알겠다. 아니, 법을 만들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야 제가 왜 사법시험을 봐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시댁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분자 씨, 이 나이에 무슨 고시예요? 그냥 편히 쉬면서 살아요. 사법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젊은 사람들도 몇 년씩 걸리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루에 단어 20개씩 조문 5줄씩 외웠습니다.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눈치가 보였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60대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형법 판례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오늘도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이 있어요. 늦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수록 공부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웠고 손이 떨려서 필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글을 읽고 손이 떨려도 천천히 필기했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독서실에서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나갔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댁에서 들었던 그 모멸적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 사법시험에 응시했을 때는 65세였습니다. 시험장에 가보니 저보다 45살이나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험 감독관도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어온 줄 알고 확인을 할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점수를 보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독서실에 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결국 시댁 사람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두 번째 시험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떨어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독서실에서 알게 된 젊은 친구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느리지만 분명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법 지식뿐만 아니라 인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번째 도전이었습니다. 72세가 된 저는 이번에도 시험장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지난 7년간의 공부가 차곡차곡 쌓여서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도 후련했습니다. 몇 달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클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확인했습니다. 분자 씨, 합격이에요. 정말 합격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72세에 드디어 해냈습니다.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72세 고시 합격자, 배움의 열정, 청춘보다 더한 집념 이런 제목들로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찬사들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배움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고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거든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진짜 이유를 말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본 진짜 이유는 복수였어요. 말 못하고 무시당했던 과거 저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무식해서 죄인처럼 살아온 날들. 이제 끝났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되어서 다시 학생이 되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또 이 나이에 뭐하러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무시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이나 학력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생님은 그 모멸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만약 시댁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범하게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 상처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당당합니다. 요즘 독서실에서 만나는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면 지는 거니까요. 누구나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개입니다. 그 상처에 주저앉아서 피해자로 살거나 아니면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72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앞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낮아서 가난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쓰는 법은 단순한 조문이 아닙니다. 한 평생의 눈물과 각오로 적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제 지난 7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멋진 할머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한 명의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그 분노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고 저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한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복수도 꿈도 배움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걸. 72세 신분자 할머니는 오늘도 로스쿨 입학을 준비 중입니다. 그녀가 쓰는 법, 그건 단지 조문이 아니라 한평생의 눈물과 각오로 적은 이름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